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좁은 원룸에서 원희는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이사 예정일이었습니다. 9살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원희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소희야. 새 집이 더 좋을 거야. 또요?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야근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짐 정리 다 됐나요? 준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요. 근데 집주인 할머니가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여기서 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원희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계속 이사만 다녀요? 수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만 살았다고 했어요. 수진이 방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다 붙어 있대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원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15년간 8번의 이사. 첫 번째 이사는 신혼 때였습니다. 준수와 결혼해서 처음 얻은 12평 원룸에서 6개월을 살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재개발이 된다며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희가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더 넓은 곳을 찾아 18평 빌라로 갔지만 1년 만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해서 또 나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는 소희가 2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원희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금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외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학군을 고려해서 이사했지만 그 집도 2년 만에 재건축으로 인해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제가 5살 때 살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몽이 얘기요. 소희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원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몽이는 소희가 너무나 사랑했던 작은 말티즈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집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원희의 친정어머니께 맡겨야 했었습니다. 소희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울었었습니다. 소희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럼 몽이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고. 원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몽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원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로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짐을 옮기며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수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하나둘씩 집을 사고 있는데 자신만 여전히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회사 사람들도 다 자기 집 있어요? 소희가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래. 준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만 없는 거네요? 준수는 딸의 순진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회사 동기들 중에서 아직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은 준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원희와 준수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핸드폰 요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원희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꾸겠어요.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새로 보러 간 집 있잖아요. 전세금이 작년보다 3천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건지 원희가 한탄했습니다. 준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벌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원희가 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실제로 준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9년째 한 회사에 다니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집값 상승률은 더더욱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파트타임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원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의 돌봄은 어떻게 해요? 오후 시간대만 하면 소희 학교 시간에는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월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수는 아내가 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함께 힘내는 거예요. 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이삿짐 센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원희는 마지막으로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소희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떼어내야 했습니다. 소희는 베란다 화분에서 기르던 작은 화초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꽃도 가져가도 돼요? 새 집에서도 키우고 싶어요. 그럼요. 우리 소희가 정성껏 키운 건데. 원희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아이가 뿌리내릴 곳 없이 계속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로운 전셋집은 이전보다도 더 좁았습니다. 전세금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5평에서 12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짐을 들이며 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원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내 집을 가질 거예요. 소희가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몽이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집을요. 그날 저녁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가족은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지만 엄마가 가져다 준 화분을 작은 베란다에 놓으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 새 학교에서도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또 이사 가게 되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소희는 어디 가서든 인기 많잖아. 그리고 이번엔 오래오래 살 거야. 원희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시간, 원희는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내 집이 있었다면 소희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몽이도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 집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희는 약속대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원희가 능숙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 중에는 가끔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소의 반 친구 엄마들을 만날 때면 민망했지만 원희는 당당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원희 씨,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소의 반 민지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요즘 조금 바빠요. 원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각자 사정이 다르죠. 저는 목표가 있어서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소희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야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소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뭔데? 새로운 전학생이 저랑 똑같이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 친구 엄마도 집 사려고 열심히 일하신대요. 우리랑 똑같네요. 원희는 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편 준수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미리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수가 편의점 사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준수 씨 덕분에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성실한 알바생은 처음이에요. 준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진열, 청소, 계산까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가끔 회사 후배들이 편의점에 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준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일하세요? 후배 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바빠서. 준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 가족을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원희는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준수의 편의점 알바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족은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며 저축에 매진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새 옷도 꼭 필요할 때만 샀습니다. 원희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식비를 절약했고 준수는 주말에도 추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많이 힘들죠?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소희야? 원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맨날 늦게 들어오시고 아빠는 밤에도 나가시잖아요. 우리 집 사려고 그러는 거죠? 준수와 원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소희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려고 해. 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용돈 모을게요. 과자도 안 사 먹고 문구점에서 예쁜 것들도 안 살게요. 소희의 진지한 표정에 부모는 뭉클했습니다. 실제로 소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자고 해도 저는 집에서 먹을 거 있어요 라며 거절했고 예쁜 머리끈이나 스티커를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대신 작은 돼지 저금통에 하나둘씩 동전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가 모은 돈이에요. 소희가 어느 날 저금통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83,000원이에요. 우리 집 사는데 보태세요. 원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통장 잔고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희와 준수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고객님 소득과 신용을 보니까 2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원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만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괜찮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희와 준수는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어떠세요? 25평이고 15년 된 건물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소개했습니다. 학군은 어떤가요? 여기가 명문 초등학교 학군이에요. 소희 양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희와 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었고
구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집 어때요? 원희가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소의 방도 따로 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원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년간의 전세살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우리도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네요. 원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준수도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입주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원희는 새 집 인테리어를 계획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소의 방 꾸미는 것부터 거실 가구 배치까지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입주일 가족은 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301호 김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희는 그 문패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정말 우리 집. 소희가 뛰며 소리쳤습니다. 원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직 텅 빈 방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소희야, 우리 집이에요. 원희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세 가족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준수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다며 울었고, 소희는 이제 이사 안 가도 되죠? 몽이도 데려올 수 있어요? 라며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뿌리 내린 거야, 소희야. 엄마가 약속했지? 원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신나요. 그날 밤 아직 이삿짐이 오지 않아 바닥에서 잤지만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원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뿌리를 내렸구나. 이삿짐이 도착한 후 가족은 신나게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방에는 새 책상과 의자를 들였고 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엄마, 제 방 너무 예뻐요. 소희가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기뻐. 한 주가 지나자 원희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저희 집을 샀어요. 정말? 우리 원희가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몽이 데려와도 될까요? 소희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럼 당연하지. 몽이도 소희를 많이 그리워했어. 다음 주말 몽이가 집에 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소희와 몽이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몽아, 보고 싶었어.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소희가 몽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들이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원희야, 정말 대단해. 이 힘든 세상에 집까지 장만하다니. 친구 영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비법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모았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저도 일 시작했고 남편도 부업을 했고요. 원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희도 5년째 모으고 있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17년 걸렸거든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원희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소희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방을 보여주며 뛰어다녔습니다. 얘들아, 이게 내 방이야. 이제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소희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가족은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정됐네요.
준수가 원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원희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원희는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우리 단지도 작년보다 1억 가까이 올랐다던데요. 옆동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집도 그만큼 오른 건가요? 당연하죠.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요. 지하철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원희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산 가격보다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값이 벌써 5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원희가 핸드폰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준수가 별 관심 없다는 듯 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기회예요. 지금 하나 더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준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더요? 우리가 지금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집을 담보로 하면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원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원희는 인터넷을 뒤지며 투자용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성공담들이었습니다. 봐요, 여기 사람들 다 집 여러 채씩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산 집이 벌써 1억 올랐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200만 원 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원희가 준수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위험하지 않나요? 대출금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준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원희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소희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우리가 늙어서 병원비는요? 노후 준비는요? 원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소희가 중학생이 되면 교육비도 더 많이 들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집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다들 말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며칠 후 원희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희 씨, 집 사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동료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투자도 많이 하시던데요? 집 하나 더 사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수진 씨도 관심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빚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원희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도 구독하고 투자 관련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원희는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보, 이 집 어때요? 역세권이고 신축이라 임대도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대기업 사옥들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준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출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네요.
임대료가 150만 원 정도 나올 거래요. 우리가 50만 원 정도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거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200만 원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요즘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이런 좋은 입지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원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소희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지금 집도 좋은데 꼭 다른 집도 사야 해요? 소희야,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나중에 소희가 대학 가고 결혼할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임대료라도 들어와야 하잖아.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처음엔 다 어려워 보여. 하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결국 준수는 아내의 강한 의지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입지, 교통, 개발 계획까지 다 확인했어요. 원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약날, 원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두 번째 집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마지막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준수가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잖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준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커진 부채와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피스텔에는 다행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신혼부부였는데 보증금도 넉넉히 주고 월세도 제때 입금되었습니다. 봐요, 제 말이 맞았죠? 임대료도 예상보다 10만 원 더 받게 됐어요. 160만 원이요. 원희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건 40만 원 정도네요. 준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곧 이익이 날 거예요. 실제로 첫 3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원희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 상승을 확인하며 기뻤습니다. 여보, 벌써 시세가 3천만 원 올랐어요. 3개월 만에요. 원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도 샀습니다. 특히 부동산 카페에서는 원희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벌써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 물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나 봐요.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원희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희도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인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집값이 더 올라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웃과의 대화 후 원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주변에서 인정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임대료 수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원희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시세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이 정말 옳았어요. 벌써 이렇게 올랐는데요? 원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준수도 안도했습니다. 원희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회사에서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원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집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저는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역세권이면서 직장인들이 선호할 만한 곳으로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첫째는 교통이에요.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둘째는 주변 상권이에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셋째는 향후 개발 계획이에요.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동료들은 원희의 전문가다운 조언에 감탄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임대 수익이 들어오면서 가게에 여유가 생겼고 소희도 새로운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방 좀 더 예쁘게 꾸며도 돼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희 방 예쁘게 꾸며보자. 어떤 걸로 꾸미고 싶어? 핑크색 커튼이랑 예쁜 책상 스탠드요. 가족은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이런 게 투자의 맛이네요. 우리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원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방심하지는 말아요. 아직 시작이니까요. 준수가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전문가들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강사의 말이 원희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보, 하나 더 사면 어떨까요? 이번엔 더 좋은 입지로요. 강남 쪽 오피스텔은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지금 것도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강남은 다른 지역과 달라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가격이 안정적이거든요. 준수는 아내의 열정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실 그도 투자 수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자산이 5천만 원 늘어난 것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절정이자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5장.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원희에게 세입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원희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위약금은 당연히 지불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원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약금을 받는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세입자가 나간대요. 원희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해외 발령이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다음 날부터 원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월세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좀 낮추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월세를 낮춘다고요? 그럼 손해잖아요. 요즘 시장이 그래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예전만 못해요. 한 달, 2달이 지나도 세입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원희와 준수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온전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져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 세입자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원희의 낙관적인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했고 시중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런 이자가 또 올랐네요. 이번엔 월 20만 원 더 늘어났어요. 준수가 은행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니까 곧 다시 내려갈 거예요. 원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달부터 가게 살림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희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더욱 절약했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고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용돈을 안 주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줄게. 원희가 얼버무렸습니다. 실은 용돈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생활비를 깎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분명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3개월째 드디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해서 이전보다 월세를 30만 원이나 깎아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빈집보다는 낫죠. 원희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여전히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8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빠듯해요. 소희 학원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제가 마트에서 시간을 더 늘려서 일할 수 있어요. 원희는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8시간씩 계산대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코백 필요하세요? 원희가 지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위험하다고. 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더 벌어오든지 나 혼자서만 고민하게 하지 말고. 원희도 맞받아쳤습니다.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까지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빠듯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소희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부부는 딸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잠깐 의견이 달랐을 뿐이야. 원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부모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희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자책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소희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소희야,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들리는 부모의 다툼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원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김원희 씨, 이번 달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원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원희는 처음으로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좀 더 버텨봐요.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고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우리가 파산하면 어떻게 해요? 소희는 어떻게 되고요? 원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원희의 상황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사한 모습이 아니라 수척해진 얼굴로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동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희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갈까였습니다. 은행 문자 알림음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는 집안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인사 대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팔아야 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왜 그런 말을? 원희가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집값 떨어져서 집 파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그리고 민지 엄마가 원희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원희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소희는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전화벨 소리가 무섭다는 것을, 부모가 밤늦게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이까지도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모습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몽이 사료도 떨어져 가는데. 준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금만 아껴서 먹이세요. 다음 주에 급여 들어오면 사줄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직접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 역세권 최고의 입지,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합니다. 원희가 직접 작성한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요. 주변 시세보다 20만 원은 높은 것 같은데요? 매물 문의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축이고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역세권이라서. 그래도 이 가격은 좀. 원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원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죠.
준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우리 둘 다 결정한 일이에요. 서로 탓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요. 원희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시세도 매입 당시보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팔면 손해가 꽤 클 것 같아요. 적어도 2천만 원은 손해예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자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밤마다 원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희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소희야, 왜 울어? 원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 망한다고 해요.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창피해요. 다른 엄마들은 일 안 하는데 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지만 원희 자신도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소희의 상처까지 더해져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주변 시선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원희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원희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는 집안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인사 대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팔아야 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왜 그런 말을? 원희가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집값 떨어져서 집 파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그리고 민지 엄마가 원희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원희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소희는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전화벨 소리가 무섭다는 것을, 부모가 밤늦게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이까지도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모습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몽이 사료도 떨어져 가는데. 준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금만 아껴서 먹이세요. 다음 주에 급여 들어오면 사줄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직접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 역세권 최고의 입지,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합니다. 원희가 직접 작성한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요. 주변 시세보다 20만 원은 높은 것 같은데요? 매물 문의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축이고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역세권이라서. 그래도 이 가격은 좀. 원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원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죠. 준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우리 둘 다 결정한 일이에요. 서로 탓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요. 원희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시세도 매입 당시보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팔면 손해가 꽤 클 것 같아요. 적어도 2천만 원은 손해예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자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밤마다 원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희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소희야, 왜 울어? 원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 망한다고 해요.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창피해요. 다른 엄마들은 일 안 하는데 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지만 원희 자신도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소희의 상처까지 더해져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시태그 7장. 결국 원희와 준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을 손해를 보고라도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피스텔 팔아도 빚이 남아요. 준수가 계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집 담보대출까지 합치면. 원희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투자를 위해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각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매수자를 만났지만 만족할 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어서 매수자들도 신중해졌어요. 처음 호가보다 3천만 원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원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낸 이자와 손실을 합치면 거의 1억 원의 손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원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가정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소희의 피아노 학원도 끊어야 했고 몽이 병원비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몽이가 아픈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누워만 있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몽아, 괜찮니? 원희가 몽이를 살펴봤지만 수의사에게 데려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몽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자. 감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몽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몽이를 돌보며 걱정했고 원희는 그런 딸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학원 그만둬도 돼요.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어요. 소희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원희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오피스텔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요? 원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은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의 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소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자기 방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니. 소희야, 아빠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수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또요? 이제 막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그리고 몽이는 어떻게 해요?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엄마 아빠가 실수를 했어. 원희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방은요? 팔아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새로운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는 어디서든 괜찮아요. 그런데 몽이는 괜찮을까요? 소희의 의젓한 말에 부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를 걱정하고 있다니. 집을 내놓은 후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큰 손해 없이 팔 수 있었지만 빚을 갚고 나니 전세금으로 쓸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예전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작은 집이요? 15평 정도. 소의 방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원희가 체념한 듯 답했습니다. 새로 구한 전셋집은 15평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살던 집보다도 작았습니다. 그것도 반지하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몽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원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몽이는 다시 친정 어머니께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소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소희야, 새 집은 몽이를 키울 수 없대.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몽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몽아, 미안해. 우리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이사 날 가족은 짐을 나르며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2년 전의 희망은 온데간데였고 현실의 무게만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우리 욕심이 화를 부른 거네요. 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원희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서로 탓하지 말아요. 해시태그 8장. 새로운 전셋집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중국집 자장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식탁도 제대로 놓을 수 없어 바닥에 앉아 먹어야 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조금 어두웠지만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너무 좁지 않니? 내 방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원희가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준수가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뭔지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집을 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수가 크고 좋은 동네에 있고 비싼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원희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 자체인 것 같아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곳이 진짜 집인 거죠. 원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요. 아니에요, 여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뿐이었어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희가 부모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 집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우리 집이에요. 부부는 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는지 놀라웠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원희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은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좁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에서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원희는 마트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가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원희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원희 씨, 요즘 많이 밝아 보여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 문제 해결되셨나요? 네, 나름대로요. 가장 중요한 걸 지켰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 소희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정말요? 우리 소희가?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해요. 주제가 우리 가족이었는데 소희가 우리 3명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와, 축하해 소희야. 원희가 딸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상금도 받았어요. 5만 원. 소희가 자랑스럽게 상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뭐 하고 싶어? 준수가 물었습니다. 치킨 시켜 먹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요. 그리고 몽이 사료도 사주고 싶어요. 몽이 사료? 할머니께 전화드렸는데 몽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병원비도 필요하다고. 원희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몽이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몽이 병원비부터 보내드리자.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며 가족은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돈 걱정, 집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원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집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소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우리만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더 자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말 가족은 함께 친정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몽이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몽아. 소희가 달려가서 몽이를 안았습니다. 몽이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소희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할머니, 몽이 많이 아팠어요? 원희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까지는 걱정했는데 병원 다녀온 후로 많이 나아졌어. 소희를 그리워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다행이에요. 치료비는 제가 드릴게요. 괜찮다. 우리 몽이인데. 소희는 몽이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몽아,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건강하게 지내야 해. 소희가 몽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몽이도 할머니랑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원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집은 벽돌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 속에 있었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집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이튿날 아침 소희가 학교에 가기 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모두 사랑하니까요. 그런 집이 제일 좋은 집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원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가르쳐준 진리였습니다. 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족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원희는 마트에서 성실히 일했고 준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소의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민지 엄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희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고요. 뭐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도 그런 부모를 닮고 싶다고요. 준수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이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큰 꿈보다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원희는 다시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외식은 못해도 집밥을 먹으며 마주 앉아 웃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친정에 가서 몽이와 놀아주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원희가 말했습니다. 뭐래요?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행복했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맞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원희는 마트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준수도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아 시급이 올랐습니다. 원희 씨, 정말 성실하세요. 이번에 정직원으로 전환 제안이 들어왔어요. 마트 점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원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고객 응대도 좋고 후배들 교육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마트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가족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정직원이네요. 소희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요. 준수가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작은 베란다에서 함께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처음 이사 올 때 가져온 그 작은 화초는 이제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 개의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꽃 봐요. 새로운 꽃잎이 또 나왔어요. 소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우리처럼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자라고 있구나. 원희가 딸과 함께 화분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도 우리처럼 여러 번 이사했는데도 잘 자라죠? 그래,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어디서든 잘 자라는 거야. 그때 준수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원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정확히 1년 됐어요. 아, 맞다. 소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면서요.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가족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원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잖아요. 준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집 자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는데? 원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사랑이 가득해서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다고요.
원희와 준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잠든 후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소희도 그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어느 날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네, 그리고 할머니 댁도 더 가까워져서 몽이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새 집은 친정과 거리가 가까워져서 소희는 주말마다 몽이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몽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원희는 우연히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그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소중한 걸 배웠구나. 원희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수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지나왔는데요.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정말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오히려 지금 우리 집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진짜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엄마. 예전 집은 넓긴 했지만 지금 집이 더 따뜻해요. 그해 연말, 가족은 작은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몽이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원희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워 보여. 맞아요, 할머니. 이제 저는 정말 만족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소희가 몽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몽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지? 너도 할머니랑 행복하고 우리도 새 집에서 행복하고.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새해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희가 꿈꾸는 화가가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사랑하고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원희는 일찍 일어나서 작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소희가 키우는 화초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작은 화분들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작지만 알차게 자라고 있구나. 원희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잠에서 깨어나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소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게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네, 작지만 따뜻하고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몽이와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니까요. 원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희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원희는 마트 부점장이 되었습니다. 준수도 편의점 체인의 지역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은 벚꽃이 만개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엄마 키만큼 자랐고 의젓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릴 때 왜 그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이제 이해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원희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을 사려고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요. 준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뭐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말이야.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원희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힘들기도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뭐가 진짜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준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자랑하는 거 아세요? 뭘?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이라고요. 작지만 따뜻하고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하다고요. 원희와 준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세 명이 함께 요리하는 것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조차도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원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원희는 그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이 집이 제일 좋아. 원희가 딸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원희와 준수는 작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별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원희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예전에는 저 별들보다 더 높은 곳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발밑에 작은 행복들을 볼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속 공간이라는 거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 원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모든 경험들에게 감사해.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원인의 가족은 더 이상 크고 비싼 집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집에서 가족은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희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하던데. 원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투자 조언을 해주던 자신이 이제는 조언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부러워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원희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뉴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던데.
투자하신 분들 다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